그럼 그동안 이제 살펴본 내용이 주택을 임대했다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과세 대상자에 해당해야 된다. 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려면은 주택 수와 그다음에 월세로 줬는지 전세로 줬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수익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수익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 수익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분리과세로 갈지 종합과세로 갈지 이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과세 대상자에 해당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종합소득세로 해가지고 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 이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과세로 적용했을 때는 경비가 수익금액의 50%, 60%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내용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번 잘 보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해가지고 적용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입니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 이익을 줄이면은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죠?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가지고 산정합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즉 이익을 결정짓는 거는 수익금액과 필요경비겠네요. 근데 임대수익금액은 내 마음대로 조절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경비 항목을 최대한 입증받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경비를 인정받아가지고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택 임대와 관련돼서 관련된 필요경비를 산정해 보면 한정돼 있어요. 주택 임대라는 특성 때문에 뭐 인정될 수 있는 비용들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뭐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아마 이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특정 항목 그 특정 비용을 빼고는 더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증빙들을 필요 경비를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이익 금액을 낮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 특히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합산 과세 제도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모든 공시가격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내가 임대한 주택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해서 한 번에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반영할 때는 이 종합소득세 납부금액, 부과금액 전체를 금액을 반영해서는 안 되고 이 종부세 부과금액 안에 내가 임대 주고 있는 물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만 안분해가지고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하나로 한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을 다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한 주택에 대응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수리비, 중개수수료, 이자 비용만 필요 경비로 반영해야 되지 임대 수익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주택에 대한 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자 비용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 감가상각비 한번 볼까요? 정작 종합소득세 주택임대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경비가 감가상각비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수 토지하고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부분은 건물 취득가액을 일정 기간 동안 안분해가지고 경비로 태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렇게 감가상각비를 하면은 다음에 필요경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면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건물 취득가액 일부를 경비로 넣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하잖아요. 근데 취득가액에서 이미 내가 감가상각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갖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로 비용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로 취득가액으로 전체 금액을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차감하든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전체 금액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양쪽 다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거는 종합소득세 내야 될 세금 적용되는 세율 구간하고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세율 구간하고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가상각을 반영하면 더 불리해지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적용 세율 구간, 나중에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비교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보통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일시에 실현되죠. 즉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소득세 때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소득세는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전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반영 여부는 조금 길게, 그 다음에 높게 이렇게 봐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될 겁니다.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거든요. 요 밑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겠네요. 이렇게 간편장부 대상자,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간편장부 대상자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자가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차변 대변으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반영해가지고 신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FM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재무제표 반영해가지고 신고했으면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신고를 한 거겠네요. 그럼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에서 20%를 공제를 해줍니다. 100만 원을 한도로. 이거를 바로 기장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장세액 공제가 꽤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면은 복식분기로 해가지고 신고하면은 내야 될 세금의 20%를 공제받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여부는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은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복식부기, 개인이 그냥 복식부기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회계처리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들이 복식부기로 신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무대리인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신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고 수수료에 비해서 내가 기장세액 공제 혜택 받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냥 기장세액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면은 세무사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유리하다. 그러면 기장세액 공제를 꼭 적용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절세 방법. 주택을 임대를 합니다. 대부분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면은 뭐 좋지만 공실이 많이 발생했어요. 공실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자 비용도 들어가고 재산세도 냈고 또 다른 주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 금액은 없는 상태에서 경비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무실적으로 제로 해가지고 신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결손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장부 작성을 통해서 그 결손을 인정받자라는 겁니다. 왜요? 이 결손금은 타소득이 없으면은 1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하고 통산해 가지고 타소득의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적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공실상태인데 이자 비용 같은 것만 꾸준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임대소득 금액에서 1천만 원의 결손이 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종합과세로도 신고할 수 있죠. 분리과세인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로 가면은 다른 소득하고 통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과세로 일단 신고를 하고 그 들어간 경비들을 입증해 가지고 1천만 원의 결손을 증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타소득, 즉 근로소득에 대한 6천 원하고 통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근로소득에서 연말정산 때 냈던 금액의 일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주택임대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도 이자 비용이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수리 비용이라든지 어떤 필요 경비를 반영했었을 때 마이너스, 즉 결손이 발생한다 하면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가지고 돌려받은 세금이 있으면 환급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은 15년 동안 이월해가지고 올해 발생한 결손을 내년에 이익하고 상계시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손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슬퍼만 하지 말고 그 결손을 최대한 입증해가지고 타소득하고 통산해가지고 환급받든지 아니면은 그 결손금을 15년 동안 사용해라 라는 게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절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 유형을 전환해서 분리과세 대상자가 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타소득이 있는, 특히 타소득이 이제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가는 게 유리하거든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내가 월 임대료가 1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은 1920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분리과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있는 이 사람은 근로소득자인데 이 근로소득 금액과 합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1,900만 원만 갖고 세금을 계산하겠죠. 분리과세를 선택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양쪽 다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수익 금액의 50%를 공제를 받고 소득 공제 금액 200만 원 못 받겠네요. 왜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을 못 받는데 이 근로소득자는 이미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4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20만 원의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18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이 초과돼요. 그럼 신고 방법은 종합과세입니다. 종합과세면은 타소득하고 합산해야 되죠. 근로소득에서 이미 몇 프로 세율 구간이요? 35%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택 임대 수익 금액 대비해서 경비를 뺀 소득 금액, 이 금액에 대해서 바로 30%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30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임대료를 20만 원 올려가지고 1년 동안 임대 수익 금액이 24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세금이 얼마가 늘어요? 거의 300만 원이 늡니다. 오히려 임대료를 안 올리는 게 낫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타소득이 있다. 특히 타소득에서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분리과세, 즉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게 좋고 그렇게 만들려면은 임대 유형을 바꿔야겠죠. 월 임대료만 받고 있다고 하면은 반전세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전세로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타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요건을 충족하면은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 과세 대상자면은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 등록 여부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지방자치단체로 등록했던 이유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제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면이 30%에서 20%에서 75%까지 적용받아요. 임대 주택이 몇 채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단기로 등록했는지, 장기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이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20% 또는 75%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면을 받으면은 우리 감가상각 의제라는 게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의제가 뭐냐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면 어떤 반대급부가 있냐면 그 의제된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면을 적용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가상각한 걸로 봐가지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그 감가상각비로 의제된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더 많이 발생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면은 오히려 양도소득세에서 반대급부, 반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가 양쪽 다 등록, 즉 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즉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 안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감면을 적용 안 받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조금 이상한 구조인데, 논리인데, 지금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감가상각했었을 때 그 의제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감면을 안 받고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그냥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온전하게 그 인정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